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동환 데니월드 대표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대표님 이제 이슈 있을 때마다 꾸준히 모시고 계신데 오랜만에 모셨는데 공교롭게 오늘 이제 촬영 날이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5일이 어제였는데요. 어제 이제 뭐 최악의 하루, 뭐 네. 줌스데이 뭐 네네, 맞습니다. 각종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증시 시장이 폭락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자산 업계도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위주로 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최저점을 다시 뭐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자산 전체 시장이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요 분위기 좀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약간 이제 그 횡보 구간에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가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미 대선 이슈도 있으면서 다시 급등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가고 있지 않다가 어제죠. 어제 사실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이 엄청난 충격으로 사실 뭐 코스피부터 뭐 나스닥 전체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 여파가 아직 있는데 뭐 어제 있었던 이슈는 뭐 실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는 아니고 암호화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사실 없었는데 전체 경제가 워낙 큰 이슈가 있으니까 그 여파가 이제 암호화폐에 미칠 때 더 큰 영향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사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암호화폐만 투자하면 됐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또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하는 게 이제 시장 완전 바뀌었거든요. 주류 시장에 이제 같이 진입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최근 이슈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석 전망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엔캐리 트레이딩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단기적인 여파죠. 근데 이게 어떤 전쟁 이슈도 있고 미 대선도 불확실하고 전반적으로 다 경제 상황이 다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하고 리스크가 커질 때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여파를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맞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10%가 하루 만에 빠졌고 이더리움은 20%가 빠졌거든요. 그 정도 빠진 거는 저도 이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최근에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변동성에서 그 정도 변동성이면 엄청 큰 변동성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패닉이죠. 패닉 상태가 어제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뭐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그건 보통 기술적으로 그런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20% 이렇게 밀리면 이 코인 업계의 특성상 이게 이제 뭐 청산되는 분들, 우리가 이제 뭐 가지고 있던 걸 다 잃는다고 하죠. 그 선물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어제 좀 충격이 컸겠네요. 충격이 엄청나죠. 보통 그래서 선물로 사실 많이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알트코인 아니더라도 비트코인도 선물로 뭐 롱이든지 숏이든 포지션에 레버리지를 좀 쓰니까 10% 정도 빠지면 청산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산 당하면서 줄줄이 이제 뭐 스퀴즈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 쭉 끌어내렸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방송 찍을 때는 비트코인 5만 5천 불인데 5만 불이 깨졌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깨졌다가 한 4만 9천, 8천까지 갔다가 다시 5만 5천까지 왔어요. 이거는 밑에 있던 그 선물 포지션을 다 이제 청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래서 그 충격이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번번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어떤 급변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그런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줄줄이 같이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다른 시장보다는 좀 더 크죠. 그럼 이제 지금의 하락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에 비해서 주류 제도권으로 편입된 이 업계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영향을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경기 침체라는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예, 지금 상황은 그 경기 침체가 영향을 준 게 맞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FTX 파산 사태 아니면 뭐 테라 루나 사태 뭐 이런 실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죠. 뭐 거래소가 해킹 당한다든지 뭐 코인이 갑자기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뭐 전체 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변화가 있다면 최근에 이더리움 ETF가 올랐죠. 그래서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호재잖아요. 호재뿐이고 악재는 전혀 없어요. 코인 시장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폭락한 거는 전체 경기 침체의 가능성 이런 이제 불안한 요소 때문에 더 크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특히 이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어떤 뭐 퍼드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더 민감해요. 정보를 굉장히 빨리 찾고 사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도 더 빨리 이제 급속하게 퍼지고 공포도 더 빨리 퍼지는 거죠. 그럼 그런 시장에서 물량들이 더 빨리 던져질 수도 있고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 오픈 시장과 이제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마감하고 나면 뭐 뉴스가 있더라도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어떤 뉴스나 어떤 트렌드 어떤 그런 거에 더 민감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주류 시장으로 제도권으로 조금 편입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분위기가 퍼지는 것 같은데 이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아예 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류에 이제 편입돼서 좀 바뀐 거는 뭐 ETF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과거에도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이런 어떤 경제의 어떤 큰 변화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는 항상 똑같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뭐 전쟁 이슈라든지 어떤 경제 큰 거시 관점에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똑같이 과거에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는 사실 뭐 어떤 단기적인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뭐 전쟁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엮여 있잖아요. 이런 이슈에서 어떤 하락의 어떤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하락이 컸고 네네. 10%에 20%.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이렇게 조금 오를 수는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요런 분위기가 조금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세요?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딱 있는 거는 이제 미 대선하고 또 하나는 중동의 전쟁 이슈. 요거랑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발생한 그 엔캐리 트레이딩, 그 엔화하고의 달러의 어떤 환율.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큰 경제적인 변화죠. 이 변화의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때 똑같이 코인 시장에도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면 그냥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은 같이 간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코인 지수도 거의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다만 그 변동폭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똑같이 제가 언급한 그런 세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더 이제 좀 밀접하게 관계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지수랑 조금 많이 연동된 코인 분위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경기 침체와 같은 이 네네.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기면 네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언론에서나 아니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제2의 금으로 뭐 자리한 지 꽤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이제는 뭐 금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자산이 구축됐다. 올해 뭐 이제 비트코인 ETF가 네네. 승인이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꽤 나왔는데도 네네.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방을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졌거든요. 네네. 그럼 아직은 조금 그 안전자산으로 있지, 뭐, 비트코인의 이 효용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맞냐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죠. 근데 비트코인의 어떤 성질,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전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뭐 일부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 거고, 그들은 계속 이것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여전히 불안전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식이 이제 바뀔 때가 돼야지 이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죠. 사실 그때 되면 이제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 어떤 이 경제가 이렇게 막 급변하고 리스크가 올 때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큰 변동성 없이.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그렇게 인식하고 이것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고, 뭐 그들은 이제 나중에 되면 전체가 안전자산으로 인식할 때 되면 꽤 높은 뭐 수익도 가져가고 안전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서는 가장 빨리 던져지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성질 자체는, 비트코인은 성질 자체는 금같이, 금이 뭐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금이 안전자산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듯이 비트코인 역시 성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검증이 됐고 안전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시장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자산으로 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그때쯤 됐을 때 어떤 전쟁 리스크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미래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이 급락으로 인해서 아직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뭐 어깨가 뜨거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상반기 주도적인 장세였고, 이제 하반기에는 되돌림을 조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걸 제가 궁금한 건, 네. 이 이제 그동안의 엔비디아의 강세, 뭐 요런 게 네네. 가상자산 업계에서 빠져나간 돈이 엔비디아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혹시 그 크립토 업계에서나 아니면 네. 대표님께서는 네. 요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보통 크립토를 많이 투자하는, 뭐 흔히 고래라고 하죠. 고래라든지 많은 투자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은 뭐 주식도 투자하지만 큰 비중을 계속 크립토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립토 자산이 그 주식시장으로 잘 안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가 훨씬 수익률이 좋고 더 많은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주식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시장 안에서 자금이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반도체 시장으로 뭐 일부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일부 하니까. 그렇지만 뭐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크립토 업계가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법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뭐 사실 외부 요인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이제 뭐 지금은 이슈 자체가 뭐 전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생태계, 이 코인 업계, 크립토 업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인데 네네. 내부적으로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이슈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계획들이 있을까요? 사실 크립토 생태계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 뭐 시총이 좀 어떤 늘기도 하지만 대부분 비트코인의 가치를 다 따라가거든요. 비트코인의 시총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산업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를 시도하고 뭔가 어떤 혁신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뭐 일거리도 만들고 일거리 창출과 실제 어떤 무엇이 나오는 그런 시장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만 계속 추정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자체에서 뭔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자산의 안전처로 그냥 100% 투자 자산으로만 지금까지 인식되고 있고, 뭐 작은 프로젝트들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기업들이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장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의 어떤, 기존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없던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흔히 크립토 업계에서는 뭐 웹3라고 하는데 그런 웹3를 하는 기업들과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뭐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어떤 성과를 내놓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뭐 AI도 사실 우리가 챗 GPT라는 걸 사용해 보면서 이제 조금 인공지능이 뭔지 약간 감이 오잖아요. 일반인들도. 근데 그전에는 AI 뭐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오랫동안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 산업도 사실 얼마 안 된 산업이거든요. 뭐 고작 한 10년 정도 기술이 이제 시작한 지.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이더리움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활용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년도 안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아직은 한 10년이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야지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도 좀 커지고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초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내부적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사실 뭐 약간 네네. 뭐좀 그런 거는 좀 쉽지 에너지가 않다. 네, 에너지가 힘이 아직 약하다. 모이지 그래서 않았다. 아직까지는 경제 영향을 계속 받을 거다.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와서 투자처로서만 현재는 좀 가치가 있고 그 이상의 어떤 무엇을 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계라는 게 뭐 아직까지 뭐 사실 크립토 업계뿐만 아니라 모두 이 경제 펀더멘털에서 뭐 큰 이슈를 넘어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요. 요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저희가 좀 익히 알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조금 돌아가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잠정 승인 이후에 네. 최종 승인까지 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네. 최근 네, 뭐 조금 늦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뭐 네네. 굉장히 빨리 정리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는데 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하는데 일단 뭐 정치적으로 조금 좀 압력을 가해서 이더리움이 ETF 빨리 승인되게끔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ETF를 승인시켜야 되는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그들의 힘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더리움은 이제 약간 변형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 자산이긴 하지만 그 변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죠. 급진적으로 해서 그것을 좀 빨리 성사시킨 것 같고 의외로 정치권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압력을 받아서 승인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들도 막 주고받을 때 보면 굉장히 빨리 승인하면서 승인되자마자 다음 서류들을 바로바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서류들 내부적으로 미리 다 받았겠죠. 그래서 어떤 절차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더리움 ETF까지는 빨리 승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더리움 ETF가 이제 승인된 이후에 네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니까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네. 그 금융기관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네. 이더리움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나요? 이더리움도 지금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큼 크진 않지만 결국에 이제 이더리움 ETF도 보면 그 승인되기 전에 그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승인 발표 전에 좀 꽤 올랐고요. 기대감이. 그리고 승인된 이후에도 또 가장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또 며칠 전에 좀 가장 많이 또 떨어지긴 했지만 ETF의 어떤 효과는 분명히 이더리움에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 그 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비트코인 다음이니까. 그리고 실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비트코인은 1위고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인데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게 이더리움만 생각하는데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는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밈코인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 뭐 ERC20 토큰이라서 해서 그것들이 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 2위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시총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보면 뭐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막 비트코인은 뭐 도미넌스가 뭐 예를 들어 55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이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외한 뭐 45%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30% 이상이 이더리움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많게는. 뭐 지금 이런 게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의 20%다면 그게 아니고 숨겨진 이더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플랫폼의 역할을 이더리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코인 얘기하는 거에 이 대표 선수가 이제 사실 트럼프인데, 아, 네네. 예.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가상자산 1등 나라로 만들겠다. 아,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 최근에 이제 이 폭락하기 전에 네네. 미국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실제로 업계 분위기가 어땠나요? 진짜 업계 분위기는 좋았죠. 그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 반, 싫어하는 사람 반이잖아요. 뭐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성격이 분명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이 어떠하든지 트럼프를 이제 다 좋아하게 됐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게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까지 발언할 수 있냐? 그리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부터 해서 결국 이제 중국하고 이제 트럼프의 그 논지는 항상 중국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논지가 있잖아요. 그 논지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포함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과거와 다르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이 유권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트럼프에게는. 그게 아마 더 컸을 것 같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또 싫어했거든요. 발언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권자를 이제 유치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긴 하고 그것 플러스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좀 바뀌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 그렇게 공약을 발표했을 때는 정책에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에서 더 활용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가능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결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억셉트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트럼프 같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정책들, 세금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다 결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정책하고 이 크립토 시장하고 완전히 이제 별개로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일상생활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굉장히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이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네. 해리스가 네.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이전에는 사실 트럼프의 맞불을 놓아서 뭐 우리도 뭐 네. 크립토 네. 원한다 뭐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 해리스도 그런 상황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 시장이 많이 바뀌어서 크립토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해보는 그 유권자들 다 잃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막 그렇게 강경하게 우리 뭐 비트코인의 국가를 만들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완전히 100% 친화적인 건 아니지만 과거와 다르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을 가져가지만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노선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누가 되더라도 뭐 업계에는 좋은 분위기가 네. 만들어질 것으로 네. 보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가격이라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을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네네. 사실 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 코인 언제 오르냐 네네. 뭐 요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전고점 그래도 아님 다 됐고 1억에서 더 갈 것 같아서 산 내 종목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이 언제 다시 전고점 회복할 수 있냐 그리고 언제 좀 고점 찍을 거냐 네네. 요 질문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과거 사례에 비해 비추어서 좀 예측할 만한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크게 보면 결국에 이제 반감기 사이클 4년 주기로 계속 이
크게 짝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이 정도 오르고 지금 다시 한 이 정도 오른 상태거든요. 올랐다가 이제 지금 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멀리 크게 봐야 되니까 큰 사이클로 보면 지금 아직 그 이번 사이클이 뭐 왔을 수도 있어요. 전고점보다는 올랐으니까. 그래서 왔다가 다시 하락하고 갈 수 있는데 다시 이 사이클이 또 반감기란 특성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올라가긴 해요. 무조건.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뭐 정확히 언제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그게 예를 들어 이 경제 상황들이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는 힘을 내기가 좀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좋아진다. 갑자기 모든 악재라든지 변수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미 대선의 결과도 뭔가 투자자들한테 좋아지고 중동의 전쟁 이슈도 해결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외적인 변화들이 좀 리스크들이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은 갈 겁니다. 자기 갈 길을. 근데 그런 이제 외부 변수들이 이 영향을 주면 그 기간이 좀 이제 길어질 수는 있겠죠.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뭐 무너지진 않으니까 조금 이제 만약에 뭐 1억이라든지 좀 고점에 산 사람들은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좀 그래서 차라리 기다리기 힘들면 그냥 잊고 지나면 잊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모르겠다 하고 잊고 지내면 열심히 자기를 하다 보면 몇 년 지나 있으면 이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뭐 내년 9월에 뭐 고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결국에 이제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가 이제 지났으니까 보통 반감기 지나서 그 사이클에서 조금 오르거든요. 그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내년 초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가 없진 않고,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제 반감기라는 사이클이죠. 그것 때문에 뭐 내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변수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내년이 괜찮은 시기가 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경제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너무 심해지면 지금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시기가 이제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오진 않는데, 그래서 시기가 지금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근데 변수들이 좀 많이 제거되면 내년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사이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도 뭐 나와서 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불확실성을 좀 많이 제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최근에 조금 이 크립토 업계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지요? 아니면 대표님께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워낙 이제 오래된 거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이제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사람들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그 톤 생태계라고 그 텔레그램 메신저죠. 텔레그램 기반의 코인인데 그게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이제 글로벌 메신저죠. 글로벌 메신저인데 여기서 톤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뭐 클릭하면 봇이라고 하죠. 봇에서 뭐 A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돈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암호화폐를 전송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메신저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만 했지 코인을 직접 뭐 주고받고 암호화폐 방식으로 주고받는 사람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그램이 그 방법을 굉장히 쉽게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이 뭐 코인 지갑을 한 번도 설치해 보지 않았어도 텔레그램에서 쉽게 내가 텔레그램 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쉽게 보낼 수 있게 개선을 한 거죠. 그런 개선이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게임들을 텔레그램 기반이니까 많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게임하는 것들이 그냥 게임만 했는데도 뭐 에어드랍을 막 수천만 원씩 주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서 좀 시장이 좀 인기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텔레그램 커뮤니티하고 그런 뭐 톤 생태계의 어떤 게임들, 봇들 이런 것들이 올 한해는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다 올해. 그게 가장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장세에서, 요즘 같은 이 불확실한 증시에 영향을 받는 장세에서는 좀 어떤 자세로 조금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고민하면 좋을까요? 아, 요즘 참 어렵죠.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 제일 어려운 장인 것 같고요. 지금이 특히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때는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락장의 초기 시그널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벤트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몇 달 뒤에 자산이 완전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부터 한 1, 2주, 한 3주, 한 달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질 때는 물론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배팅할 수도 있겠죠. 배팅할 수도 있지만 좀 안전한 투자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조금 지켜보고 좀 멀리 떨어져서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극도로 좋든지 수익이 많이 나서 아니면 극도로 막 공포 상태이든지 이런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들 시장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보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변동이. 하루에도 막 이렇게 엄청나니까 정확한 가격을 내가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럴 때는 어떤 좋은 투자자라면 조금 멀리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냐. 뭐 하더라도 조금만 시장의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조금 해보면 이제 이게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구나 이런 걸 금방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대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시장을 관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이게 하락의 초입인지 아니면 이벤트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면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6일이고 이제 또 9월 뭐 금리 인하설 뭐 이런 외부 변수들도 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말씀 주신 대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정리하는 멘트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김동환 대표님과 이 크립토 업계와 최근 이 크립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 이야기까지 이것저것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